장군의 소리를 시청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의 해병대 강신길 장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펠로폰네소 전쟁,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14세기 전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남북 아메리칸 대륙을 휩쓴 전염병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나폴레옹과 미국의 대규모 토지 거래에 관한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죠. 오늘은 나폴레옹의 제3대 전투와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전염병과 대규모 군대의 생존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왔으며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훌륭했던 군 지휘관들조차도 전염병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폴레옹 시대에서도 질병 전염의 생물학적 원인과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생물들이 질병을 일으키고 곤충과 같은 매개체가 미생물을 옮긴다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프랑스 병원의 의사들과 군의관들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었지만 그들이 진료했던 질병은 기후변화나 지구에서 분출되는 독기와 유해 증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 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후 220년 이상 지난 오늘날 역사상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현재 의학계 전문가들도 갑작스레 나타난 코로나19 폐렴에 바이러스 치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전염병은 우리 인류를 괴롭혀온 고통의 한 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798년부터 1813년 사이에 벌어졌던 나폴레옹의 3대 전투 중 발생했던 전염병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리아 전투 이야기입니다. 1796년 4월 이탈리아 전투에서 승리했던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숙적이었던 영국을 공격해야 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영국의 해군력이 너무 막강하여 영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그보다는 안전한 이집트를 공격할 것을 결심한 후 1798년 5월 19일 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출항한 뒤 1년 만에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를 함락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토만 제국은 1779년 초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하는데, 나폴레옹은 터키의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심으로 프랑스 병사 13,000명을 이끌고 시리아로 진군하여 아랍이나 터키군이 방어하고 있던 자파, 하이파 등 주요 해안 도시들을 공격하여 쟁취합니다. 이때 약 2,000명에 달하는 터키군을 전사시킨 후 항복해오는 3,000명의 그 포로들을 학살하는 등 프랑스 군인들이 잔혹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동안 프랑스 군인들에게는 심한 열과 두통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을 팔밑에 부종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파의 페스트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페스트는 치명적인 전염병의 하나로 박테리아인 혹사병균에 의해 발병되며 이 벼룩, 열대주비록 등에 의해 전염되거나 폐렴의 형태로 인간에서 인간으로도 전염된다고 합니다. 박테리아가 전달된 후에 보통 3, 4일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체온이 섭씨 41도로 급속히 상승하고 두통과 정신착란증의 부종이나 가래토시 발생하여 환자는 24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시리아 전쟁에서 페스트 사망률은 92%에 달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하이파 확보 후 터키군이 장악하고 있던 아크르를 점령하기 위해 2개월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강행하였으나 철통 같은 방어를 뚫지 못했고, 오랜 기간의 포위작전과 페스트 희생자의 발생으로 병사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결국 이집트로 해운할 것을 결심합니다. 카이로로 복귀하는 동안에 수많은 감염 환자가 사막의 모래밭 위에서 죽어갔는데 1799년 5월 27일 나폴레옹은 자파에 남아있는 페스트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아군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석 군의관 바론 데스테셋과 마약 처방에 악사했던 로이어에게 도욕약을 투여해서 환자들을 독살하라고 명령했으나 군의관들은 이에 불복했다고 합니다. 1799년 8월 24일 나폴레옹은 시리아 전투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집트 국경으로 철수하는데, 이집트 원정군 작전 기간 동안 페스트에 의해 희생된 병력은 총 2,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남미 식민지 아이티에서의 반란군 진압작전에 얽힌 일화입니다. 아이티는 프랑스가 1697년부터 일부를 점령해 오다가 1798년부터 전체를 점령했던 식민지였는데 1790년에서 1801년 사이 아프리카 노예 부모에서 태어났던 투생 루베르티르라는 아이티인 지도자에 의해 사실상 통치되어 왔습니다. 그는 형식상 아이티 총독이었던 나폴레옹에 대해 존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총독이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나폴레옹은 투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북미 미시프 계곡의 하나의 신생 제국을 건설하여 그 지역에서 영국을 간섭하길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1801년 말에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무법자 투생 루베르티르를 축출한 뒤에 1802년 1월에는 나폴레옹의 매제인 르클레르 장군과 병사 2만 명을 아이티에 상륙시켰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상륙 직후부터 고열로 앓기 시작하여 일주일 후에는 1200명이 입원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3월 말에 주민 폭동, 4월에 장마와 함께 황열병이 찾아와 4월 말에는 황열병이 프랑스군 전체를 휩쓸어 병력의 3분의 1이 손실되었습니다. 그 후 황열병은 르클레르 장군의 병력 5분의 4를 죽였고 르클레르 장군 자신도 황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 후임으로 러샹바우 장군이 부임한 후 병력 2만여 명이 추가 증원되었으나 프랑스군은 1803년 11월에 반군 지도자 드살린이 이끄는 지역 반란군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폴레옹의 최대 규모의 원정군은 황열병에 의해 완전 파괴되었고 아이티 공화국은 1804년 1월 1일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07년 틸지트 조약 체결 이후 1812년까지 프랑스는 러시아와 불평안한 동반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스페인으로부터 러시아에 이르는 대부분의 국가를 통제하고 있었으나 해상 통제권은 영국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는 프랑스가 폴란드에서 부활하는 것을 싫어했고 나폴레옹은 동유럽과 지중해에서 러시아가 북쪽 야만인의 거상으로 행세하면서 제국주의가 되려고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는 영국과 교역을 함으로써 나폴레옹의 대륙적 통제 체제를 교란시키고 있었고 나폴레옹은 이것을 구실 삼아 러시아를 침략하기 위해 그의 대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812년 6월에 그는 50만의 병력을 동부 독일에 집결시켰습니다. 6월 22일 나폴레옹은 어마어마한 빵빠레와 함께 폴란드의 리멘강 서쪽 언덕에서 그의 군대를 사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리멘강을 통하여 폴란드로 진격해 갔습니다. 군대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이동하는 동안 병사들은 벌레들이 들끓는 소작 농부들의 가축 우리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그 속에 서식하고 있던 이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부터 다수의 병사들의 신체에 발열과 분홍색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진 티푸스가 프랑스 군내 내부에서 돌발한 것이죠. 수천 명의 병사들이 임시병원이나 길가에 남겨졌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병사들은 모스크바를 구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은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동쪽 모스크바를 향해 진군해 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침략군인 프랑스군에게 영토를 포기하면서 프랑스군을 러시아 쪽으로 깊숙이 진군하도록 유인했던 것입니다. 전쟁 개시 후 한 달 만에 프랑스군은 발진 티푸스와 이질로 인해 8만 명의 병사를 잃었는데 9월 초에는 13만 5천 명까지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후 보로디노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3만 명의 병사를 더 잃은 후 피곤에 지쳐있던 10만의 병사를 이끌고 모스크바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방어하여 도시의 4분의 3을 폐허화시켰던 모스크바 안에서는 한 달 이상 주둔할 수가 없어서 10월 19일 프랑스군은 9만 5천 명을 이끌고 스모렌스크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9일 그들은 스모렌스크에 도착하지만 발진 티푸스에 의한 수많은 병사들이 사망하여 응집력이 분산되었고 크사크 농민들의 저항, 추위로 인한 병사들의 동사, 그리고 군 보급선이 길어져 군수품이 고갈되는 등 악조건에 시달리던 프랑스군은 짧은 기간 주둔 후에 스몰렌스크를 떠나 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말까지 4만여의 병사들이 리멘강을 재도하했습니다. 1814년에 이르자 그의 50만 군사들은 워털루 전투에서 17만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무려 33만 명의 희생자 가운데 3분의 2가 순전히 질병에 의한 사상자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까지 전쟁의 역사에서 전염병이 인류의 문화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해왔나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염병의 위력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바로 지금에도 코로나19의 위세를 보면서 핵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전염병의 위력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고 향후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인류에게 특히 국방을 담당하는 군부대에 침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염병의 위협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